그러면 첫 번째 발표인데요. 한국정보문화진흥회 책임연구원에 계신 오연주 박사님께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현상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오연주라고 합니다. 제가 제 평생에 성당의 성전에서 발표를 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발표 주제를 받았을 때 그게 제가 지금 제목에 써놓은 거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제가 받은 주제는 한국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 대한 분석과 이해, 이렇게 엄청난 그런 주제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주제를 바꿨어야만 했는데, 첫 번째, 제가 한국 사회의 어떠한 현상을 말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우선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한국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라고 말했을 때 그 한국 사회에 뭔가 특수한 현상으로서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또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조금 주제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국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무엇이 한국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온라인 서점이나 아니면 실제 오프라인 서점에 가셔서 보시면은 좀 요즘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입니다. 스웨덴의 학자인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이 책이 쓰여지게 된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이나 아니면은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은 점점 더 세계가 더 안 좋은 방식으로 변해간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실 텐데요. 그게 굉장히 수치로서 많이 표현되죠. 어떤 곳에서 이제 빈곤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중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아이들이 없다든지 이렇게 수치로서 언론에서 많은 세계의 현상들을 재현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수치가 아주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충실성, 팩트풀니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좀 세계를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위에도 써놨지만 사실 충실성이란 크든 작든 그 수가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단지 하나뿐이라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그 수를 관련 있는 다른 수와 비교하거나 다른 수로 나눴을 때 정반대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빈곤 인구가 1억이라고 했을 때 이 1억이 단순히 그 하나의 숫자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아니면은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전체에서 그 부분을 나누어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아야만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스 로슬링이 사실 충실성이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자원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세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정책 자원을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오해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바라볼 때에는 정책 자원이 제대로 된 곳으로 배분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그것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고자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9가지 측면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조금 그 편견들을 깨는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책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질문을 조금씩 던질 텐데 거기 답이 나와 있으니까 책자는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 앞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9년 2월 13일 날 저희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고 그래서 언론에 한창 실렸을 때인데 이때 YTN에서 제목으로 썼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 중독 위험, 이런 제목을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좀 명확해 보이는 문장이긴 하지만 좀 숨어진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뒤에 딸려 나온 기사들에도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과외존 문제는 다른 국가보다 더 심각합니까? 왜 심각하죠? 어떤 면에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 외국에 가면은 길거리나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있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이 값이 다 안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이 그래프만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 높이만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 한국은 제가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19.1%고요. 독일에서부터 영국까지 쭉 보시면은 물론 같은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고 2016년도에 측정된 값이지만 독일만이 한국보다 좀 낮은 정도고, 헝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오른쪽으로 보시면 영국까지 한국보다 사실 과외존 비율이 더 높습니다. 제가 외국의 학자들과 같이 얘기를 해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국의 스마트폰 과외존 현상이 정말 심각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치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 쉼센터와 같은 그런 기관이 있는 걸 보니 정말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PC방 아니면은 인터넷 속도 등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 접근성이 좋으니 그렇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국내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 인구를 가지고, 국내의 전 인구를 가지고 과외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영어로 쳐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과외존 실태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인터넷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016년도에 한 학자가 인터넷 빠르기하고 삶의 질과 스마트폰 과외존, 인터넷 과외존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 인터넷 빠르기는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삶의 질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과외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인터넷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과외존이 높다,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니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YTN 뉴스 제목을 다시 한번 따왔는데요. 이번에는 5명 중 1명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제목을 쓸 때에는 어떤 함의가 담겨 있냐면은 5명 중 1명이 똑같은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포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뉴스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가 단순히 위험군을 나누는 게, 위험군의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집단이 있는 게 아니라 위험군도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뉩니다. 자, 앞에서 보시는 그래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잠재적 위험군이고요. 그리고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고위험군입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2018년을 기준으로 2.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초록색에 해당하는 사람들, 잠재적 위험군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의미를 한번 보면은 유아동과 청소년 및 성인에서 좀 의미가 유사한데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양상이 종종 관찰되며, 그로 인해 부모 자녀 갈등이나 일상의 놀이 학습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단계로 ICT 역량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태. 이게 유아동이 잠재적 위험군을 해석하는 방식이고, 청소년 및 성인에게도 비슷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그리고 어느 정도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태,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까지 다다르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5명 중에서 1명이 중독 위험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사실 그 5명이면 1명, 100명이면 20명인데 이 20명이 똑같은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100명 중에 3명이 안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이 중독 위험, 이번에는 중독의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전히 이제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 YTN 기사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과의존으로 보도자료를 내지만 그냥 계속해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과의존과 중독은 저희 현재로서는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2015년에 도쿠나가라는 학자가 관련된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을 쭉 분석을 해서 어떤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어떤 연구들에서는 우리가 문제적 인터넷 이용이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들이 정말 뇌에 문제가 있는 중독, 질병으로서 해석을 한다고도 했고,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서는 우울감이라든지 외로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하는 그룹들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것이 뇌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임상적으로 밝혀내려는 연구들은 많은데 아직 확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과의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중독은 좀 제쳐두고 사회문화적인 현상, 심리적인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적인 이용만을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늘어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2017년에는 18.6%가 위험군 비율이었고 2018년에는 19.1%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던 그 사람들은 2018년에도 여전히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일까요? 얼마만큼 많이, 100명이라면 100명이 모두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지속하고 있는 걸까요? 대략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올해도 내년에도 가지고 갈까요? 는 우리 실태조사의 결과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왜냐면은 과거와 올해를 우리가 비교해서 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실태조사를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관련된 연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대만과 홍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설문이고요. 지금 2019년이니까 올해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과의존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 똑같은 시기에 조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에서 1년이 지났을 때 아무런 치유적 개입 없이 36%에서 51% 정도 되는 회복률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명 중에 4명 내지 5명은 좋아진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100명 중에 10명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1년 뒤에 5명이 좋아졌다면은 이제 5명은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10%가 쭉 유지가 된다면은 뭐 올해쯤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겪었다가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겪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5명이 계속해서 자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한 명이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을 치유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용을 통제하는 것일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책 의견을 듣고자 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용을 제발 통제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청소년들 1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자가 회복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요인이 자가 회복을 도와주는 요인이었을까를 봤더니 그 답은 사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제 반두라라는 학자가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키는 게 무엇이 있을까 4가지를
요인을 보았는데요.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가정을 할 때 어떤 청소년이 계속해서 그게 공부가 됐던 아니면은 다른 사회적 활동이 됐건 성취의 경험을 계속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저만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너가 그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어 라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주고, 그리고 너무 심한 불안이나 스트레스, 우울감을 갖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그 과업을 성취를 해낼 때 이제 그 청소년은 자기 효능감,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게 스마트폰 과의존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만 쓰고 못 쓰게 하고 오히려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주시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하는 게 더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6번째입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청소년이 이제 무비판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자, 100명의 청소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쉬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년들이 최소한 100명 있으면은 65명은 그 시간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44명 정도가 실제로 성공의 경험을 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결과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래도 사용 시간, 핸드폰이 됐건 아니면 SNS가 됐던 건 게임이 됐건 적어도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이제 3개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사용 역량이 낮다. 이거는 뭐 어떤 분께서는 가지고 있는 편견이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편견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보면은 스마트폰 과의존인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반적인 디지털 역량이 조금씩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3가지를 보시면은 좀 퍼센트가 일반군인 친구들에 비해서 위험군인 그 사람들이 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는 능력,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이슈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해서 학업 및 직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능력은 과의존 위험군인 사람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2가지를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잘 사용하기 때문에 더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 사용한다 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방향이야 어찌 됐든 우리가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런 긍정적인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 혹은 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폭력성을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보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쭉 폭력적인 범죄의 비율과 그리고 비디오 게임 판매 추이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점으로 표시된 것들이 폭력적인 범죄 비율이고요. 그리고 회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게 비디오 게임 판매 추이입니다. 해가 갈수록 비디오 게임 판매 추이는 높아지고 있고, 또 해가 갈수록 폭력적인 범죄의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 문화를 많이 접하다 보면은 뭐 게임을 많이 이용하는 것,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제 폭력성을 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로서는 그것을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렵고요.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것을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과의조는 학문적으로 정착된 현상, 개념이다 라는 것인데요. 사실 뭐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곳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의 킴벌리 영이라는 학자가 가장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인터넷 중독 테스트 척도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자료집을 보셔야 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읽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재밌는 내용들이 여기 몇 개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싶은 것들. 예컨대 온라인상의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중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문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온라인상으로 친구를 만드는 게 그렇게 문제시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틀리다 아니면 이게 인터넷 중독을 말하는 지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오늘날의 사람의 시선에서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할 때 계속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똑같은 척도를 써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척도를 3번, 4번, 여러 번 바꿨습니다. 이제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무엇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변화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팩트풀리스에 우리가 근거해야 되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정책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견이나 오해에 근거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기준으로 그 정책 자원들을 배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부나 우리 같은 기관만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천주교 스마트쉽 문화운동 본부가 출범을 하는데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인력도 한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편견을 강화하는데 시간이나 노력을 쓰지 마시고 그 편견을 없애시고 정확한 곳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 살레시오 웨이그 유명해 신부님께서 이런 어떤 디지털 과의존에 대해서 뭐 이 종교 영성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또 대책을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명해 신부님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앞서 발표해 주신 우리 발제자의 발표와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사실과 진실의 차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팩트와 트루스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저희는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적 가치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분석합니다. 똑같은 팩트가 내 눈앞에 펼쳐져도 세상이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는 가치 중립적인 판단과 가치 기준적인 판단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발표가 저거 수치와 좀 다른 거 아니야? 세상의 기준과 다른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주교 신부가 내린 분석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한 입장에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세계관으로 극복하는 미디어 과의존이라고 제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저는 천주교 신부입니다. 그리고 돈보스코 미디어라는 데서 일을 하는 책을 만들고 영상을 편집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웹사이트도 만드는 기술자이면서 신부입니다. 제가 이런 발표를 하는 이유는 천주교 안에서 이런 기술자이면서 신부짓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김민수 신부님 같이 학자이시면서 신부님으로 생활하시는 분도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천주교 안에 그만큼 자원이 많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서 사회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좀 조기 귀국을 해서 한국중앙대에서 학위를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은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그 결정을 내리는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좀 젊지만 좀 중책을 맡고 있고, 아울러 정보문화센터와 이태석 위원회라는 것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이미 사순 때 제가 이곳에서 특강을 하면서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보여드리지 않은 몇 개 영상과 보여드린 영상을 한두 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저의 강의 방식은 비판이 아니라 선용입니다. 미디어를 피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미디어를 어떻게 잘 분석해서 어떻게 잘 쓰는가, 그리고 미디어 금식에서 끝날 게 아니라 미디어 보식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게 제 전체 강의의 방향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세대, 자라나는 세대와 젊은 세대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보는, 그리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공청소기 광고입니다. 청소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밑에 층에 사는 소녀를 빨아들여가지고 저렇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 북유럽의 광고인데, 이 사람이 두려움에 눈이 가리워지면 실체를 제대로 못 봐요. 사실 기성세대 분들이 아까 첫 번째 강의 발표해 주신 우리 박사님 연구처럼 우리는 현상 자체를 그대로 보기보다는 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보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쓰는 세대, 젊은 세대죠. 이들을 굉장히 두렵게 바라봐요. 그리고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만 해도 저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60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참 많은 친구들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들을 이렇게 저울질하죠. 저 지금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가서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해야지.
아니면 공부를 해야지라는 제 안에 그런 판단이 계속 생겨요. 아울러 저의 판단에 저도 모르는 두려움이 가끔 생겨요.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거나 컴퓨터나 게임을 하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걸 잘 못하니까, 그리고 잘 몰라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심포지엄을 자주 참가하고 교육을 듣는 이유는요, 어떤 그 해결책을 딱 쪽집게처럼 찾아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변화시켜야지,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 학교 부적응 친구들 위한 대안학교에서 일을 하고 60명의 그 촉범 소년들과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데,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과의존, 중독에 빠져있는 친구들을 변화시키는 건 저의 케이스로 보면 15%도 안 돼요. 그렇게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사이버 사기를 하거나 아이템으로 돈을 벌거나 뭐 작업장이라는 걸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고 사이버 범죄로 돈을 벌어서 이미 자기 호적에 빨간 줄이 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정상인으로 돌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동반할 수 있을까? 혹은 이런 친구들이 다음 세대에는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제 고민이고 제 발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보여드린 영상의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스마트폰, 미디어에 대해서 다각도적으로 이해할 때 조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려면 우리는 좀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영상이 엑소시즘을 이렇게 패러디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 저희 같은 사제들은 오늘날, 예전에는 구마를 많이 했죠. 요즘에는 구마보다는 이런 미디어 과의존 친구들을, 그들을 엑소시즘 해야 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그들에게 있는 그 게임 중독, 마귀 뭐 이런 디지털 과의존의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살아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뉴미디어 과의존 중독의 사례, 솔직히 굉장히 제가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요즘에 부모 상담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은 이거예요. 문제 청소년들은 대부분 문제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편부, 편모가 많죠. 요즘에 이혼한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은 할머니와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일찌감치 이혼해서 이제 따로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져서 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삶의 첫 기억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좀 제가 바라볼 때 우려가 되는 삶의 첫 기억들은 게임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삶의 첫 기억인 친구가 많았어요. 스타크래프트, 롤 이런 거.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집안에서 적어도 스마트폰을 안 쓰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식탁이에요. 우리 식구라는 말 쓰잖아요. 식탁 공동체. 적어도 식탁에서만은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과 아이들이 다 만나는 게 오늘날은 너무나 적어요. 그죠? 언제 만나요? 밥 먹을 때 빼고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아침 일찍 학교에 가요. 부모님들도 대부분 맞벌이라 아침 일찍 직장을 가요. 점심은 다 각자 먹어요. 대부분 급식충이에요. 아이들도 급식충이고 부모님들도 학교에서 먹잖아요. 아니죠, 회사에서. 그리고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은 솔직히 말하면 저녁에는 거의 없어요. 주말에만 한두 번. 아침 식탁에서도 거의 못 만나죠. 왜 식탁이 중요하냐 하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정보, 지식을 줄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이 저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순간마저 각자가 스마트폰을 혹은 뉴미디어에 빠져서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저 가정에게는 참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해요. 저희 아이들은 6개월 동안 이렇게 갇혀서 살아요. 저희 수도원에 있는 치료시설에. 그런데 부모가 면회를 오면 극명하게 드러나요. 좋은 가정인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면 회복될 수 있는지 아닌지. 부모가 아이를 면회를 와서 만날 때 저 모습이 되고 있으면 그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요. 네. 우리 사이에 새로운 벽이 생겼어요.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 이 영상은 이미 보여드린 건데 How you doing? Today I'd like to tell you about Jonas. Jonas is 24. He 제가 likes 번역해서 hip-hop, 제가 R&B, 자막을 and some 넣었습니다. electronic music. But his favorite thing is chatting with his friends. Jonas has no magical powers, yet with a bit of assistance, he's about to perform an incredible disappearing act. Here it comes. There you have it. No more Jonas. Pretty amazing, no? If you also want to try this cool trick for yourself, all you need is a phone, a few music tracks, a texting application, but above all, a tiny bit of inattention. All right. Catch you later. 네, 장의사 광고라고 나오는 네, 이게 스위스 로잔 경찰서에서 만드는 공익 광고예요.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죠? 충격적이고. 이렇게 잔인하고 충격적인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 스몬비라는 현상이 그만큼 심각하고, 그리고 이 스몬비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자극적으로 그러면 안 돼, 너 금방 죽어, 너 그러다 죽어 라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스위스 로잔 경찰서에서 만든 공익 광고였어요. 사실 스몬비라는 현상이 젊은 세대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자료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지난 1, 2년간 교통사고, 특별히 연령이 있으신 우리 기성세대 분들 교통사고가 2.5배 늘어난 부분이 이 스마트폰 보다가 사고 난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네. 베드로 성인이 그럴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할 줄 모르나 봐. 다들 절망적으로 자기 선만 쳐다보고 있어. 네. 이게 우리의 미래가 아니길 바랍니다. 사회자님 10분 남았을 때 저한테 10분 남았나요 지금? 네, 그럼 제가 사실 강의가 30분인 줄 알고 준비를 해서요 빨리 넘기겠습니다.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제 석사 학위 논문이 교리교육용 게임 개발이에요. 네, 온라인 게임 개발을 통한 교리교육인데요. 그런 논문을 쓴 이유는요, 이미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미디어를 많이 만들어서 나쁜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그 노출 빈도를 줄이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효자 수출 상품 중에 하나가 게임입니다. 매출이 1조 원이 넘어요. 게임 회사당.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파는 소나타보다 게임 하나가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요. 그리고 게임 하나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넷마블 같은 데는 연간 1,000억을 들이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억이에요. 1,000억. 게임 개발하는데 1,000억을 들이부으면 그 게임이 재미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친구들 중에 게임 개발자가 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디자인을 공부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게임 회사에서 중견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넷마블이랑 넥슨에 있는데 걔들 연봉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매달 중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대요. 연봉 몇백억씩 주겠다고 오라고.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그들이 만드는 게임이 재미가 없겠냐고요. 그런 게임을 한번 하면 쏙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영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급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제가 왜 영성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걸어가는 미래가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스마트폰이나 뉴미디어에 과몰입하다 보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남들이 즐기면서 사는 거 그대로,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이러면서 모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는 절벽 끝을 향해서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의 중심에는요, 사실 돈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죠. 그리고 이미 숱하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아갑니다. 가치의 중심이 없어요. 탈 중심, 개인 중심, 욕구 중심, 물질 중심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잘 판단을 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신자들 중에도요, 당신에게 150억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잘 모르는 사람을 죽이세요. 부족하면 200억, 300억을 드릴 테니까 죽이세요. 많이들 죽일 겁니다. 서로. 낙태가 이제는 불법이 아니죠. 생명보다 개인의 삶의 질 혹은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하다고 세상이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천주교가 낙태를 반대한 이유는요, 다른 거 없잖아요. 적어도 생명만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가치입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 생명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낙태만은 안 됩니다 라고 버틴 거였어요. 그죠? 우리마저 양보하면 정말로, 물론 낙태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개개인이 끝없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성을 방종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끝없이 탐욕과 쾌락에 빠져서 타락하는 인류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가치 중심, 생명이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그죠? 그런데 낙태가 허용이 됐죠. 이것은 하나의 작은, 이 세상을 드러내는 작은 현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가치만은 절대로 잃을 수 없어요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어느 틈엔가 세상에서 외면받기 시작합니다. 돈이 더 중요해요. 이제는 돈만 많이 주면 신앙생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왜 미디어가 이렇게 안 좋은 미디어가 세상에 판을 치느냐? 결국 돈 때문이죠. 왜 예쁜 여가수들이 몸이 잘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와서 골반을 흔들면서 춤을 춥니까? 성을 왜 상품화해요? 그게 돈이 되니까예요. 그게 돈이 안 되면 결코 하지 않아요. 왜 끊임없이 막장 드라마가 TV에서 나옵니까? 왜 홈쇼핑이 그렇게 득세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 금지하고 있는 사채 광고가 우리나라에서만은 이렇게 득세를 합니까? 돈이 법 위에 있다는 거죠. 윤리적인 기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가치의 최상 위에 돈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제대로 분석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돈이 하느님의 자리를 몰아냈구나, 돈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더 중요한 것을 몰아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멸망합니다. 곧 멸망해요. 그러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 탐욕과 쾌락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영성이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신앙일 수도 있어요. 진리일 수도 있어요. 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spirituality, 스피리뚜알리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감수성, 그리고 종교적 가치.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 가치, 영성을. 그리고 우리가 생활화하고 우리가 삶에서 모범으로 보여주는 영성을 우리 자녀들이 배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일의 순간에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매일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딱 켜는 순간 성호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긋고 보고,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보다가 내가 원치 않은 나쁜 것을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끄러우면 마음속으로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치 않았는데 스팸 메일로 이상한 게 왔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고해소에 들어오면 저는 지난 주일에 미사를 빠졌어요. 이게 고해거리가 되면 안 되고요. 저는 지난주에 저도 모르게 불법 다운로드로 영화를 봤어요. 이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데 성당에서는 너무나 거룩하게 살아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저 사람 성당 다녀, 너무나 아네스는 너무 착해, 우리 루시아는 정말로, 나는 우리 루시아만 있으면은 최고의 친구야, 나는 근심 걱정은 루시아한테 다 말해. 그런데 컴퓨터에만 딱 들어가면 막 악플을 달고 나가 죽어라 막 이러고, 나쁜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아무 죄책감 없이, 그리고 고해성사도 안 보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도 신자, 거룩한 사람이면 온라인 세상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공간이 이미 사이버 세상으로 확장됐어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카톡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다들. 그렇다면 카톡을 쓰면서도 신자로 거룩하게, 그렇게 모범을 살아날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미디어 예방 교육을 많이 해요. 이 미디어 예방 교육의 핵심은 이성 종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저희 수도의 창립자인 돈보스코께서 150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성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여러 가지 교육 단계에서 넘치도록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배우고 있어요. 점점 결핍되는 건 종교와 사랑이에요.
종교적 심성과 사랑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종교적 심성, 영성과 우리가 잃어버린 이타적 사랑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개발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이 교육은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교육이고요. 미디어를 한쪽 측면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미디어 예방교육을 할 수 있어요. 중독 치료자들, 저 역시도 중독 치료자고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교재에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중독과 과의존 이후에는 너무나 치료가 어려우니 예방이 최선의 길이다. 그리고 그 예방은요, 아까 김민수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3살부터 6살, 6살부터 12살 뇌가 전부 다 자라나고 뇌 구조가 형성되는 이 시기 이전에 해줘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미 유럽과 대만과 홍콩에서는 2세 아이들, 6세 이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만 주고 부모가 자리를 뜨면 구속돼요. 벌금이 200만 원씩 나와요. 아이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빠지면 북유럽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징계를 내려요. 그 강의록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요, 예방교육을 잘해야 돼요. 근데 예방교육의 방법은 뭐냐?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의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삶에서 스마트폰을 잘 쓰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 사순 때 했던 것처럼 디지털 금식, 쓰지 않아야 될 시간은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식탁에서, 우리 삶의 지성소, 우리 가정의 지성소에서만큼은 스마트폰 쓰지 말자. 그리고 금식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금식보다 중요한 것도 있어요. 보식이에요. 보식. 금식 딱 끝나고 나서 아이고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마음껏 먹어야지. 스마트폰 지난 사순기간 동안 하루에 10분씩 줄였고 주일날 안 썼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해가지고 막 밤새도록 스마트폰. 이거는 요요 현상을 아주 급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다들 다이어트 경험 있으시잖아요. 요요 현상은 그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뿐만 아니라 미디어 보식, 좋은 것을 선별해서 쓰는 것을 습관화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미디어를 잘 써야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분입니다. 그리스도교 세계관으로 죽음의 문화에 맞서야 합니다. 5년 전에 한국에 방한하셔서 단 한 번 하신 강론 때 하신 말씀이고요. 그때 이미 한국에 대한 모든 분석을 바티칸에서 다 끝냈고 저희들도 그때 연구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이겁니다. 우리에게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해서 경쟁하라고 가르치는 이 사회 안에서, 남들과 계속 싸우라고 가르치는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성당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잖아요. 주일날. 강론은 10분밖에 안 듣잖아요. 아니죠. 강론 5분만 넘어가면 화내잖아요. 우리. 교리도 안 하잖아요. 요새는. 그러면 세상이 싸워 힘센 놈만이 잘 살 거야. 돈 많은 놈, 권력 있는 사람만이 최고가 될 거고 즐거울 거야 라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타적인 사랑,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세대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성당에는 잘 나오시면 좋겠어요. 강론 시간에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저희 수도회는 활동하는 관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엄마들은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밥을 다 하고 첫 주걱을 뜰 때 꼭 성호를 이렇게 그으시더라고요. 그죠?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내 아들이 먹을 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내 낭군, 내 남편이 먹을 밥,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스마트폰을 쓰다가도, 카톡을 쓰다가도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유혹 많은 세상,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을 많이 유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미디어를 선용할 수 있는 가장 뿌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교 세계관으로, 영성으로 이 어려움들을 또 잘 이겨내고 또 세상의 모범을 보여주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발표, 오현주 박사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그 가톨릭대학교의 그 박교환 교수님과 그다음 서강대학교 이은주 교수님의 논평을 연달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분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스몬비 얘기하려고 써왔는데 아까 발표하시더라고요. 몰랐다가 아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길거리를 좀비처럼 스마트폰 들고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이르는 이제 신조어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까 발표 들으면서 그 담배 피는 거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 거를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도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보는 거는 금지하는 법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아까 식탁에서 스마트폰을 안 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지금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또 필수품이 돼 있지만 얼마나 또 현명하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속 이 고민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스마트폰이 계속 진화해서 더 똑똑한 휴대폰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스마트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현상이 심해지는 이런 문제가 청소년이나 영유아를 주로 얘기를 하셨지만 소위 성인들에게도 상당히 문제되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이상 40대 이하 성인, 우리나라 성인의 99%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60대 이상에서도 약 70%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필수적이지만 지금 아까 뭐 중독과 과몰입, 과의존 이런 얘기들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학계에서 뭐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게임 사용 장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기사화된 부분도 있는데요. 스마트폰도 이제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부가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뭐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중독이라고 할 수 있든 없든 이 스마트폰 중독은 그러니까 만약에 중독 현상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행위 중독에 해당이 되는데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이나 이런 물질 중독하고는 달리 특정한 행위와 관련되는 이제 중독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병적 도박이라든가 도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은 마시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아예 술을 그러니까 술하고 같이 있지 못하도록 하는 분리하는 이런 형태의 접근이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어떤 경우는 뭐 운동 중독이라고도 하고 워콜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행위 중독의 문제들은 상당 부분 따로 분리하기가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소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폭식을 한다고 그래서 아예 음식을 멀리하고 먹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 중독이나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게임 중독 혹은 과의존 같은 경우도, 과몰입 같은 경우도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위 그 스마트폰에 굉장히 빠져드는 그런 청소년들은 중독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행위가 주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이나 많은 양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내성적인 부분도 보이는 일부 청소년들이 있고요. 또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초조하다든가 짜증을 낸다든가 불안하다든가 이런 금단에 해당되는 증상들, 그리고 어떤 스마트폰 혹은 게임 같은 행위가 개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계속 그걸 하고 싶어하는 소위 갈망이라는 현상, 또 자기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문제, 학생이면 학업이고 직장이면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는, 주부 같으면 주부로서의 그 가정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소위 중독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좀 심해지면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예방적인 차원의 혹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여러 가지 치유적인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게임 때문에 그 실제 뭐 병원을 찾는 이런 케이스도 간혹 있는데요. 게임을 해서 지금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에는 뭐 저 전화도 하고 SNS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게임도 하고 뉴스도 하고 뭐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만 꼭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게임에 빠져 있는 청소년은 그걸 처음에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제 하거든요. 즐거우니까. 그리고 괴로운 걸 잊으니까 하는데 소위 이거는 심리학에서 정적 강화라고 그럽니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부적 강화라고 그럽니다. 너무 기분이 깔아앉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게임이나 뭔가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술 마시니까 좋아서 마시지만 안 마시면은 괴로워서 찾게 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이제 중독의 현상으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을 볼 때 참 이게 재밌어요라고 얘기하는 청소년은 차라리 아직은 괜찮은 상태인데요. 그걸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어요. 그걸 해야지만 될 것 같고 너무 안 하면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그건 좀 더 심각한 단계로 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임상심리학회장,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단체 카톡방을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저는 별로 SNS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막 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의 공해 수준이에요. 아마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소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굉장히 편리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현대적인 개발품인데요. 완전히 족쇄가 돼버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없애버리고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제 드는 건데, 학회장 그만둬야지 이제 끝나겠죠. 학회장 끝나도 계속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법으로는 뭐 자기인식 및 자기통제, 자제력을 증가시켜야 된다. 또 부모나 학교에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 해야 된다.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강화해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하는 해법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아마 여기 이제 문화운동본부에서도 소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청소년 계몽 또 영유아들 대상의 그런 예방적인 운동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꼭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폰은 소위 생활을 돕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그런 인식을 굉장히 전파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걷다가 걸을 때는 스마트폰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소위 그런 하나하나의 소위 어떤 행위에 대한 소위 교육적인 홍보나 운동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주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 있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오연주 박사님께서 일반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편견, 오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조금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발표를 해주셨고, 이제 신부님께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얼마나 정말 그 심각한 문제인가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좀 다른 측면에서 봐주셨는데요. 저는 좀 일반적인 걸로 조금 들여다보면 보통 아까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독, 그러니까 보통 과의존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독은 보통 이제 행동 중독하고 물질 중독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알코올이라든가 뭐 담배는 물질이고 행동은 이제 뭐 도박, 그다음에 이제 게임, 뭐 스마트폰이 들어가는데 이 행동 중독의 특성을 보면은 두 가지, 제 생각은 두 가지로 하나는 습관하고 통제 이렇게 두 개의 측면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보면 스마트폰이 다들 아시다시피 생활 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라든가 사용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 그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고요. 통제는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통제를 하는가가 이제 중요하고 특히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영유아, 청소년에 이제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박사님께서는 이제 자기 효능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의견을 보면은 첫 번째 습관을 보면 보통 스마트폰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도 얻고 소통에서의 편리함도 있고 굉장히 좋은 측면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나 유아 같은 경우는 통제가 잘 안 되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보통 아동 청소년 문제에서 보통 정책을 하신 분들이나 연구자들은 유해 환경을 차단해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저는 유해 환경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익 환경을 많이 만들어서 유익 환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유익 환경을 스스로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스마트폰 말고도 사실 요새는 책 같은 것도 종이책으로 안 읽고 뭐 이런 걸로 뭐 전자책 그런 걸로 보잖아요. 근데 책이 주는 질감이랑 그런 기기를 통해서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런 거하고 또 놀이를 통해서 즐기는 거. 이제 몇 년 전에 여가부에서 저희 나라 그 청소년 카드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보통 보면은 카드를 만들어 놓고 이걸 사용할 거를 저희가 고민을 하는 그런 토론을 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렇게 놀아보지 않아서 멍석을 딱 깔아주고 놀으라 그러면은 잘 못 놀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건 진짜 학업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보다 다 잘 아시겠으나 이렇게 해서 그 스마트폰에서 주는 어떤 그런 즐거움 그런 것들을 다른 거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엄마들도 그렇게 해서 조금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신부님 우리 영상에서 잠깐 보여주신 식탁에서 이제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공부할 때 그 데려갔던 딸을 프랑스에다 두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진 지가 한 10년 됐는데 처음에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불어를 공부하려고 이제 밥 먹을 때도 TV를 켜놓고 이제 불어를 익히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2011년에 여기 들어와서 이제 매해 가면 저희 딸이 너무 고맙게 엄마랑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아침 먹을 때는 TV를 꺼요. 엄마랑 얘기할 때는. 그리고 제가 가면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물론 몇 가지 그런 걸로 이런 보편화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으나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한 3시간, 4시간씩 친구들이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그러고 와서 저희 이제 집안 행사들이 있어서 조카들이 많잖아요. 얘기를 하려고 보면 다들 스마트폰 보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습관이 이제 저는 조금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조금 면밀하게 좀 관찰을 하는 편인데 그런 걸 보면 우리네 사회가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갔고 사실 저희 딸이 여기에 살았으면 저희 딸도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 습관이 나중에 조금 시간이 가면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유아나 영유,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영유아한테 스마트폰을 주는 거는 그 책이 주는 거라든가 헝겊이 주는 그런 질감을 아이들이 느껴야 되는데 이 딱딱한 스마트폰에서 오는 그런 영상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엄마들이 의식을 가지고 조금 통제하는 거, 스스로 통제죠. 엄마들이 스스로 통제하고 아이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제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엄마들하고 되게 많이 아이들이 싸우는데 엄마는 왜 공부 안 하고 몇 시간씩 보고 있느냐, 뭐 스마트폰을 뺏는다,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무나 원론적인 문제인데 이제 대화를 푸는 거죠. 그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청소년 때는 이제 보상, 처벌, 이제 그 점 적절히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엄마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1시간 하고 뭐 하면은 뭐 보상을 주고 약속을 안 했을 때는 처벌. 이제 처벌이 엄마가 굉장히 뭐라 그러나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안 되고 굉장히 한 길로 가서 엄마의 어떤 그런 말이 조금 아이들한테 설득력 있는 저는 엄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어떤 자기 효능감과 통제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저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또래들과의 어떤 그런 방법, 문제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11년에 들어왔을 때 한창 우리나라에 아이들이 욕하는 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었어요. 제가 어떤 대원 외고 다니는 학생을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학생 말이 자기네가 욕을 하면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끼리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욕할 때마다 500원씩 벌금을 내는 거예요, 반에서. 근데 자기는 굉장히 돈을 아끼는 아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 거 보면 아이들 스스로가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의 해결점을 찾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작년에 파리에 갔을 때, 그러니까 2010 방학에 제가 가는데 2018년 9월부터 정부에서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등교를 하면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다 뺏는 거. 그러니까 뺏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장소라든가 어떤 보관하는 데다가 놓고 하굣길에 가는 걸로 정부가 좀 통제하고 제도적으로.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애들이 노는 시간에 애들이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게 없으면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과 놀면서 얘기하면서 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취지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지금도 그게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제 방법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게임이 이제 질병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게임 산업이 저희 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 그 WHO에서는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권고해서 우리 정부는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으면 아이들은 분명히 게임을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보통 우리가 많이 중독이나 그런 걸 얘기할 때 고민하는 그런 말씀으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의 오연주 박사님과 또 우리 신부님의 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사님 그 발제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됐고요. 특히 최근에 그런 동향들을 파악하는 기회가 돼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신부님 발제는 저희하고 저희 스님들하고 참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도 발제를 맡겨놓으면 올라가서 법문하는 분 많거든요. 법문이나 또 설법하는 분이 많은데 우리 신부님도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밤도 새겠다. 그래서 한번 언제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매우 인상적인 그러한 발제였던 것 같고요. 그 스마트 과의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회적 실천 측에서는 정부나 국가에서 제도나 그러한 그 정책적인 측면들이 준비돼서 그러한 것들이 좀 준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그 종교적 실천으로서는 성찰과 참회를 통해서 영성과 또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런 해탈과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병행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희 천주교하고 또 기독교하고 불교에서는 이 후자인 종교적 실천들을 앞으로 담당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저희가 좀 부족하면서도 좀 바라는 점은 국가나 정부의 담당 부서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 편성부터 해서 제도적인 마련들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좀 바람도 사실은 가져보게 됩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 제가 저번 주 한 2주 전에 캐나다를 갔다 왔습니다. 캐나다를 갔는데 간 길에 이제 로키 산맥을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관광지를 갔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핸드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좀비 비슷하게 핸드폰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그렇게 핸드폰이 안 되냐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에서 국립공원에는 기죽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법으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국립공원이나 자연공원에 벌들이나 나비들이 들어왔을 때 기지국의 전파로 인해서 본집을 찾아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죽고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그 기지국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근데 제가 아주 그 놀라운 장면은 같이 간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다 로밍을 해가지고 차만 타면 다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선을 딱 넘어가니 핸드폰이 안 되니까 서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도 제 인상이 이렇게 고운 인상이 아니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서 인사도 하기도 하고 저는 놀라운 것은 휴게소에 내렸는데 아이들이 몇 명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같이 마당을 띄워놓는 거예요. 핸드폰을 본 애들이 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실천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병행돼야 될 것은 이런 제도적인 장치나 정책적인 그런 기반들을 위해서 함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제가 또 불교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불교의 입장을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불교에는 이런 중독이나 과의존은 번뇌로 봅니다. 아주 대표적인 번뇌가 바로 과의존이죠. 집착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 집착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는 그 집착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느낌을 스스로가 확인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마음에 얻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찰일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신부님 말씀하셨던 영성을 깨어나게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행복을, 즐거움을 얻으려고 미디어에 의존하지만 결국은 그 미디어에 잡혀 사는, 빠져드는, 그러니까 중독되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괴로움, 삶의 번뇌로 다가오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삶이 된다, 불행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종교에서는 그러한 점들을 잘, 불교에서도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점들을 잘 활용해서, 특히 요즘에는 템플스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템플스테이를 이용해서 템플스테이 입교하는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을 핸드폰을 회수해서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는 핸드폰에서 아예 금식을, 단식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큰 효과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하고 또 우리 천주교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디지털 과의존에 의한 이러한 사회적인 병이나 병폐들을 많이 회복하고 극복하는 길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과의존을 극복해야지만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공동체의 위기가 공동체를 회복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사회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해 보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영 박사님. 우리의 행사가 17시로 딱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딱 17시 이전에 마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3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예. 한 3분 감사합니다. 정도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면 딱 될 것 같아서 딱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의 또 중독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신과 함께 거닐고 그와 소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영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될 자리에 과거 같은 경우는 물질 문명 시대는 물질이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물질보다는 어떤 미디어에 그게 빠져서 정말 소통하고 해야 될 그 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된 것, 그것을 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우상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은 미디어적인 우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기에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앞에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은 기도와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육적인 갈급한 것들을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미디어라든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 뭐 앞에서 우리 신부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 대체하는 것이 다 채워준다고 해도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많이 마시면 더욱더 갈증 나듯이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신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 일하삼견이라는 이야기로 제가 우리 훈련을 시키는데, 일하삼견이라는 거는 하나를 내려놓으면, 하나가 뭘 거였습니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삼견,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부모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지 않는가. 그걸 봐야지 우리가 신도 만나고 가족과의 소통도 이루어지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씌워지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어떤 더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그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아이들에게 뭔가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학교나 학벌이나 공부나 뭐 이런 성공하는 성공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그 아이들의 중독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느냐면 그들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축복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나 단체에서는 아이들이 지금 하는 스마트폰들은 전부 다 자극적이고 감성적이고 시각적이고 폭력적인 게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전인적인 게임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릴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하고 지냈었습니까? 뭐 무궁화꽃을 피웠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아이들과 뛰어놀고 또 감성적이고 퀴즈를 한다는 스무고개 뭐 이런 것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생각하게 하고 몸으로 움직거리게 하고 하는 그런 운동 게임들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그런 건데,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어떤 교회 활동이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사고를 폭을 좀 넓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님께서 아까 전에 좋은 학생, 제가 원고를 한 3번을 읽었거든요. 3번, 4번 정도 읽으면서 줄을 쫙쫙 끊었고 한 질문 한 10몇 개를 뽑아왔어요. 그런데 전혀 그거보다 비판하기 뽑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어서 뽑은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거기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생각이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사고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게임에 집중하면 생각을 하지 않는 습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들이 누구의 몫이냐면 교회 지도자의 몫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또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마트폰 참으로 좋고 하면 즐겁습니다. 쾌감도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진정한 행복은 스마트폰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 우리 가족이고 우리가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신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딱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자, 딱 1분이 남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저희 기독교에서는 111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아까 우리 식탁 이야기 했잖아요. 하루에 1시간 정도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 좀 내려놓자. 1시간 정도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성당에 오거나 교회 갔을 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 짓 하고 있거든요. 설교하고 설교 듣는 시간에 또 찬양 듣는 시간에 이거 하고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스마트폰 내려놓자. 그리고 한 번 또 이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라라면 누군가 섬기고 누군가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실천 운동을 통해서 좀 더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두 분 박사님과 우리 신부님의 통해서 참 많은 부분들 실질적이고 대안적인 것들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네 분 토론자분들께서 뭐 딱히 어떤 뭐 질문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혹시 들으시면서 그 두 분, 그 발표하신 두 분이 혹시 뭐 추가로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은 3분 안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2가지 있는데요. 아까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부님께서도 대만에서 하고 있는 이제 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특정 시간 이상 보여주면은 감옥에 가지는 않고요. 사실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랑스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지난주에 핀란드 템페라 대학에서 오신 식구루 교수님을 만났는데 핀란드가 교육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조를 하셨던 건 핀란드에선 이미
수업 시간에 ICT 기기를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핀란드에서는 그렇게 수업 시간에 ICT 기기를 활용하는 동안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곳에서는 교사가 존중받고 그리고 학생들이 존중받고 교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단순히 스마트폰을 보여줄 것인가 쓰지 말게 할 것인가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실 현장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중독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특히 WHO에서 게임 장애를 질병화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게임 장애를 질병화했다, 게임 중독을 질병화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 장애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질병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게임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걸 이미 질병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질병화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은 게임 장애라고 불리지 않았던 게임 중독이라고 불리지 않았던 어떤 문제적인 게임 이용의 현상이 있었고 이것을 처음으로 WHO에서 ICD라는 그런 책자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거는 정말 질병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성 금단 일상생활 장애가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준을 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쟤는 좀 게임 많이 하니까 중독이네, 쟤는 좀 게임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 중독이네 라고 하는 일상적인 담론에서의 중독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정말 질병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현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게임이 중독이다, 게임 장애가 질병화됐다 이런 그 말들이 좀 현혹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도 뭐 3분 안에. 네, 이런 좋은 심포지엄과 이런 좋은 시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요. 신자분들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체 모임을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두 분 발표자와 네 분 토론자분께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